삼국지를 보다 보면 이상한 패배자가 한 사람 있습니다. 처음 조건만 보면 이 사람이 져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집안도 좋고 명분도 있고 사람도 많고 영토도 넓고 초반 기세도 강합니다. 누가 봐도 더 유리해 보입니다. 그런데 결국 지고 맙니다. 바로 원소입니다. 삼국지를 처음 보는 분들은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왜 원소가 졌지? 조건만 보면 조조보다 훨씬 좋아 보이는데, 사람도 많고 세력도 큰데, 왜 마지막 승자는 조조가 되었을까? 이 질문은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삼국지는 여기서 하나의 아주 냉정한 진실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좋은 조건과 최종 승리는 같은 말이 아니라는 것.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원소는 왜 좋은 조건을 갖고도 결국 조조에게 졌을까? 이 질문을 이해하려면 먼저 원소가 어떤 사람인지를 봐야 합니다. 원소는 아무나 아닙니다. 그는 명문가 출신이고 가문이 주는 상징성과 정치적 무게가 매우 컸습니다. 혼란한 시대에는 누가 더 힘이 센가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더 그럴듯한 얼굴을 갖고 있는가도 중요합니다. 그 점에서 원소는 강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이 사람은 중심이 될 만하다 라는 인상을 줄 수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게다가 세력도 컸습니다. 북방을 기반으로 넓은 영토와 많은 병력을 거느렸고 겉으로 보기엔 조조보다 훨씬 유리했습니다. 즉 원소는 출발선에서 이미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점이 원소의 첫 번째 약점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은 잃는 것을 더 무서워하기 때문입니다. 이건 아주 중요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밀어붙일 수 있습니다. 조조가 그랬습니다. 위험에도 움직여야 하고 불리해도 결단해야 하고 한 번 잡은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가진 것이 적으니까. 기회를 놓치면 다시 잡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반면 원소는 달랐습니다. 이미 가진 게 많았습니다. 그러면 사람은 자연스럽게 공격보다 관리에 신경을 쓰게 됩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것보다 지금 가진 걸 잃지 않는 쪽으로 마음이 갑니다. 이건 한편으로는 당연한 심리입니다. 하지만 큰 승부에서는 이 심리가 리더를 느리게 만듭니다. 원소가 바로 그랬습니다. 그는 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너무 많은 선택지가 있어서 쉽게 결정을 못 내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원소의 핵심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결단력이 부족하다고 하면 겁이 많거나 머리가 나쁜 걸 떠올립니다. 하지만 현실의 많은 경우 결단이 느린 사람은 오히려 생각이 많고 놓치고 싶지 않은 게 많고 각각의 경우의 수를 너무 오래 재는 사람입니다. 원소가 그렇습니다. 그는 조조처럼 판이 보이면 바로 움직이는 스타일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 말도 들어야 했고 체면도 봐야 했고 가문의 무게도 생각해야 했고 주변 참모들의 의견도 하나하나 의식했습니다. 이건 겉으로 보면 신중함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쟁과 권력의 세계에서는 신중함이 지나치면 타이밍을 놓칩니다. 그리고 타이밍을 놓친 리더는 좋은 조건을 갖고도 질 수 있습니다. 원소는 그걸 보여주는 인물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원소가 사람은 많았지만 하나로 묶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세력이 크다는 건 병사가 많고 참모가 많고 영토가 넓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강한 세력은 많기만 한 세력이 아닙니다. 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세력입니다. 즉, 수보다 흐름이 중요합니다. 원소 진영의 문제는 겉으로는 커 보이지만 속으로는 하나가 아니라는 데 있었습니다. 참모들도 의견이 갈리고 측근들도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리더 본인도 그걸 과감하게 정리하지 못합니다. 이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리더가 모든 사람을 다 만족시키려 하면 결국 가장 중요한 순간에 누구도 제대로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큰 판은 언젠가 한 방향을 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조조는 그 점에서 강했습니다. 그는 의견을 듣되 결국 정리는 자기가 했습니다. 필요하면 자르고 필요하면 밀어붙이고
필요하면 욕을 먹더라도 방향을 정했습니다. 반면 원소는 주변의 다양한 목소리 속에서 끝까지 하나를 선택하는 힘이 약했습니다. 즉, 원소는 좋은 참모를 둔 사람이 아니라 좋은 참모들을 서로 충돌하게 둔 사람에 더 가까웠습니다. 이건 리더십의 문제입니다. 사람이 많다는 건 장점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을 언제 듣고, 언제 끊고, 언제 하나로 묶느냐가 진짜 실력입니다. 원소는 바로 여기서 밀립니다. 세 번째 이유는 원소가 체면과 명분의 무게를 너무 크게 짊어진 인물이었다는 점입니다. 이건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닙니다. 원소 같은 인물은 그냥 장수 한 명이 아닙니다. 그의 가문과 이름 자체가 이미 정치적 상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늘 내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보일까? 를 의식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건 품격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원소는 조조보다 더 그럴듯해 보이는 얼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쟁은 항상 그럴듯한 사람이 이기지 않습니다. 때로는 덜 품이 있어 보여도 더 정확하게 움직이는 사람이 이깁니다. 조조가 그랬습니다. 조조는 체면보다 결과를 앞세웠습니다. 명분을 아예 버린 것은 아니지만 명분 때문에 움직임이 묶이게 두지는 않았습니다. 반면 원소는 좋은 명분과 좋은 체면을 갖고 있었지만 그 무게 때문에 더 유연하게 움직이지 못합니다. 이게 무서운 점입니다. 명분은 원래 리더를 세워주기도 하지만 잘못하면 묶어버리기도 합니다. 원소는 세워진 만큼 묶였습니다. 반면 조조는 비난을 감수하면서도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속도가 달라집니다. 여기서 관도대전을 생각해보면 둘의 차이가 더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관도대전은 단순히 병력 싸움이 아닙니다. 오히려 리더가 어떤 식으로 버티고 어떤 식으로 결단하는지를 보여주는 전쟁입니다. 겉으로 보면 원소가 유리합니다. 병력도 많고 보급도 넉넉하고 전체 규모도 큽니다. 조조는 더 작고 더 불안하고 한 번 잘못하면 끝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 전쟁에서 원소가 밀립니다. 왜일까요? 조건보다 운영이 약했기 때문입니다. 원소는 유리할 때 그 유리를 끝까지 밀어붙이는 힘이 부족했습니다. 조조는 불리할 때 그 분리를 버티면서 한 점을 찌르는 힘이 있었습니다. 이건 엄청난 차이입니다. 큰 세력은 대개 조금씩이라도 계속 밀어붙이면 이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원소는 그 큰 세력을 끝까지 압축해 쓰지 못합니다. 반대로 조조는 작은 세력을 더 날카롭게 씁니다. 즉, 원소는 넓게 가졌지만 좁고 깊게 찌르지 못했고, 조조는 적게 가졌지만 정확한 곳을 찔렀습니다. 이 차이가 승부를 바꿉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원소가 위기에서 더 흔들렸다는 점입니다. 좋은 조건을 가진 사람은 평소에는 강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리더십은 위기에서 드러납니다. 문제가 터졌을 때 누가 더 빨리 본질을 보고 누가 더 빠르게 손실을 줄이고 누가 더 정확하게 중심을 잡느냐가 중요합니다. 원소는 위기에서 그 중심이 흔들립니다. 왜냐하면 평소에도 너무 많은 요소를 함께 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참모들의 갈등, 내부의 미묘한 거리, 가문의 체면, 세력의 크기, 이 모든 것이 위기 상황에서는 오히려 더 무거운 짐이 됩니다. 반면 조조는 위기에서 오히려 집중력이 강해지는 타입입니다. 이건 조조의 가장 무서운 점 중 하나입니다. 평소에 욕도 많이 먹고 차갑고 무섭게 보이지만 진짜 위험한 순간에는 더 정교해지고 더 결단적이 됩니다. 원소는 반대로 평소엔 멀쩡해 보여도 결정적 순간에 흔들리는 타입입니다. 그래서 좋은 조건이 끝까지 유지되지 못합니다. 여기서 원소를 단순히 우유부단한 사람으로만 보면 안 됩니다. 그렇게 보면 너무 얕아집니다. 원소는 오히려 좋은 조건이 많은 리더가 어떻게 자기 장점에 묶여 실패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인물입니다. 이건 훨씬 현실적인 해석입니다. 가진 게 많을수록 움직이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사람이 많을수록 의견 정리가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명분이 클수록
유연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체면이 강할수록 결과보다 모양을 더 의식하게 될 수 있습니다. 원소는 바로 그 복잡한 약점을 안고 있었습니다. 즉, 그는 조건이 나빠서 진 것이 아니라 좋은 조건을 끝까지 승리로 연결하는 방식이 약해서 진 것입니다. 이게 원소의 진짜 패배 이유입니다. 또 한 가지 빼놓을 수 없는 점은 원소가 사람을 가까이 두는 기준입니다. 그는 사람을 많이 두었지만 사람을 구조적으로 쓰는 데는 약했습니다. 조조는 능력이 보이면 그 능력을 기능으로 연결하려 했습니다. 누구를 어디에 써야 하는지, 누가 어떤 상황에서 유용한지, 누가 판을 바꿀 카드인지를 더 냉정하게 봤습니다. 반면 원소는 사람을 두되 그 사람들을 끝까지 작동하게 만드는 힘이 부족했습니다. 이건 인재를 모으는 것과 인재를 쓰는 것이 얼마나 다른지를 보여줍니다. 현실에서도 그렇습니다. 좋은 사람을 많이 데리고 있다고 좋은 조직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을 언제 세우고 언제 자르고 언제 정리할지 결정해야 비로소 강한 조직이 됩니다. 원소는 첫 번째는 했지만 두 번째가 약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많았지만 힘은 흩어집니다. 결국 원소는 왜 좋은 조건을 갖고도 조조에게 졌을까요? 이제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는 가문과 명분과 병력과 영토는 컸지만 그 큰 조건을 하나의 결단과 하나의 흐름으로 압축하는 힘이 약했기 때문입니다. 즉, 원소는 큰 리더처럼 보였지만 결정적 순간엔 작은 결단밖에 못한 리더에 가까웠습니다. 이게 무서운 교훈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건 항상 제일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제일 정확하게 결정하는 사람입니다. 세력이 큰 사람이 아니라 큰 세력을 하나로 움직이게 만드는 사람이 이깁니다. 원소는 첫 번째에는 강했지만 두 번째에는 약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처음엔 유리했지만 끝내 승자가 되지 못합니다. 삼국지에서 원소는 억울한 패배자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조건이 너무 좋았으니까요. 하지만 조금 더 깊이 보면 그의 패배는 우연이 아닙니다. 좋은 조건이 자동으로 좋은 결과를 만들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냉정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원소는 단순히 실패한 군주가 아니라 왜 큰 세력도 결단이 약하면 무너지는가를 보여주는 인물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한 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원소는 좋은 조건을 누구보다 많이 가졌지만 그 조건을 하나의 방향으로 묶고 결정적 순간에 끝까지 밀어붙이는 힘이 약했기 때문에 결국 조조에게 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주유는 왜 제갈량과 늘 함께 언급되는 인물이 되었는지, 그리고 왜 그는 뛰어났지만 늘 비교 속에서 기억되는지를 쉽게 풀어보겠습니다.